안녕하세요. 인텔리티입니다. 이슈 깊게 보기. 만평부터 보실까요? 오염질환입니다. 여기 보면 재벌 만세, 종부, 간첩, 기종노조, 종부, 분식망조, 검포, 유서대필. 최근에 이슈들이 다 몰려있죠. 특히 반노동, 친재벌.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도 했었고요. 근데 오염수 채취도 없이 일본이 보여주는 시설 자료만 살펴봤다. 저희 현지 활동 발표하죠. 지금 시찰 단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 결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얘기하죠. 등 집중 점검, 입출구 농도 분석 자료 확보, 정밀 판단 위한 추가 확인 필요하다라고 시찰 단장이 말했습니다. 근데 실효 없이 일본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죠. 그리고 재정화 가능할지 걱정도 여전. 그러니까 다시 정화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알프스라는 설비를 이용해서 그 정화를 했는데 그게 기준치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리겠다. 알프스를. 근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보다는 일본이 설명하는 걸 듣고 온 거죠. 후쿠시마 시찰단이 그래서 유키 단장이 이제 브리핑을 해서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 있는 진전, 분석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찰단의 21명 명단도 뒤늦게 이제 공개를 했고요. 알프스 입출구 농도 원자료와 고장 사례 자료도 확보했다. 자료를 이제 그 일본이 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찰 단장도 이제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알프스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 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다. 아직 그 확보 안 한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그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검사하고 뻘짓거리 하지 말고 무조건 방류 못하게 하고 일본 내 자기네 호수나 땅속에 버리라고 해라. 푼수 정부야. 해롭지 않다고 하면서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거. 또 일본 놈들의 놀아나고 있는 윤푼수야 친일 세력들 중국이 뭐라 했느냐. 해롭지 않으면 자기들 호수에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차로 실러 나르든지 웅덩이를 파서 버리든지 하면 될 것을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자체가 해롭다는 증거 아닌가. 검사한다고 못 달지 말고 무조건 못 버린다고 하면 될 것이다. 밀양의 방사능이라도 태아 생성 가임 여성의 태아는 불구자로 태어난다. 팔다리 없는 후대 세대가 한국의 인구 몇 퍼센트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푼수는 일본 놈에 놀아나고 있는 작자를 끄집어 내려야 한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그리고 설비를 보고 일정 끝. 면제후 시찰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점검 이틀째 일본 측이 주는 자료에 의존. 작동 여부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안전성 문제 없음을 우리나라 시찰단이 결론을 내릴 땐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우려된다는 거죠. 처리수 10리터에 오염된 과학.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희 대표의 칼럼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하면서 모든 과학적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무책임한 과학이 타락한 권력과 야합하여 오염되면 세상을 파괴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깊게 새겨야 될 얘기죠. 과학적이라고 해서
그게 괜찮다? 망고의 질이다? 과학적이라고 판단을 누가 하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과학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IAEA가 벌써 이제 문제가 없을 것처럼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IAEA가 내세우는 방사능 수치에 대한 기준치, 이것도 기준치 선정에 대한 근거가 별로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JTBC 단독 보도인데요.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에 매뉴얼이 없다. 반년 전 지적에도 아직 작성 중이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그 우리나라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입니다.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 메뉴조차 없는 걸로 파악됐다는 거죠. 만약에 해양 방사능 감시회가 오염수인 방사능 농도가 검출됐다. 이러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요번에 스차 단장이었죠. 현재 일본 현지에서 방류 관련 시설을 점검 중인 스차단 단장이기도 하다. 국감장에서 지적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매뉴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이제 그 한겨레 TV에서 뭐 하는 게 있거든요. 이주의 논설이라고. 거기서 이제 소개되는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제2광우병 만드는 건 정부 여당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싸잡아 광우병 괴담처럼 치부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류 행위를 무조건 정당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광우병 사태 초기와 닮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믿기 어려워서 생기는 본능적 두려움을 괴담으로 공격하고 찍어 누르면 집단적 반발이 생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활활 타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의 편에 서서 괴담이다, 안전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여당인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헌법상의 의무 좀 지킵시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그 무슨 얘기인지 진짜 하시죠. 어떤 얘기 할 건지. 그 이제 그 오발령 서울에 경계경보 발령이 났었죠. 새벽에 며칠 전에 대피하라더니 20분 뒤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다시 왔어요. 또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우왕좌왕. 그 오발령 대 과잉 대응이 맞아. 행안부 서울시 내탁 공방. 그나마도 부시투성이 재난안전문자. 실제 상황 대피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피 문자에 짐을 쌌는데 오발령에 이제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오전 6시 29분에 병정도에서 경계경보가 내려졌고 3분 뒤에 서울에서 경계경보가 내려졌는데 그 재난문자 발송은 이보다 9분 늦은 6시 41분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9분 지나서 또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보낸 것도 아니고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계경보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죠. 그리고 오전 7시 3분에 오발령 문자가 발송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시민들의 반응이 뭐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 뭐야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늑대
그 관련해서 양치기 소년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예 인지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다. 시민들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계 경보 났을 때 뒤늦게라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를 안 알려줬으니까. 그랬더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포털이 먹통이 되고 네이버도 서버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JTBC가 실제라면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그런 그 홍보가 전혀 없으니까 JTBC가 이제 그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핵심은 전기하고 가스를 차단하는지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전기 가스 차단하고, 그러니까 경보 문자를 받으면 이제 비상 가방을 만들어야 하고요. 물과 간식들. 근데 집 나갈 때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분전함 스위치를 안전히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할 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집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실제 상황이면 평소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터넷과 통신부터 끊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포털에 접속을 못할 거, 접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 가까운 대피소는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 디딤돌 앱. 이것도 행안부에서 만든 건데 뭐 현재 실제 상황에서나 뭐 아까 이번에 이제 경계공보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되니까 미리 받으세요. 근처에 대피소를.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북한과 대치 중이잖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간호법 관련해서 이제 그 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을 그 상대로 불법 의료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12,000명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간호사가 하고 사망 선고를 하고 이거 다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불법 의료 행위가 이렇게 많았다. 근데 내용 보면 의사가 맡아야 할 수술을 대신하고 의사가 해줘야 할 진단서 처방전 작성까지 간호사들이 떠맡았다는 거죠. 그런 신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불법 진료 행위로는 뭐 체열이나 조직 채취 같은 검사, 처방 및 기록, 별거 다 하죠. 진단서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술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사례가 1,700건, 10%가 넘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의료법상 그 의사의 행위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간호사들한테. 그거 누가 시켰냐? 불법 진료 행위를 지선 주체는 담당 교수, 그러니까 의대 교수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그다음에 전공의가 각각 44%, 24% 가장 많았습니다. 68%가 3분의 2가 넘게 의사들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일선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내몰린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도 웃기죠.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이 마비된대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간호사들이 법대로 일할 경우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사실에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형 병원에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 진료보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한다. 특히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P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아까 이제 불법 의료 신고에서 이제 수술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제 간호조무사는 고졸만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에서 그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학력에 상한을 뒀다. 고졸까지만 조무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요번 그 간호법 제정안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팩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잘못된 그 정보를 갖고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네 번째 이유로 얘기했던 게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라고 발언했다. 근데 그 간호법 제5조 이제 폐기는 됐지만 제정됐던 간호법 제5조를 보면 제6항의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외국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명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 조항은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가져왔고 결론적으로는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된데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얘기가 있죠 지금. 그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교섭권 강화를 노란 봉투법 입법해야 된다고 경향신도 주장을 합니다. 그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로 촉발된 합법적 파업에서마저 남용된 손배소의 첫 제동 장치를 건 것이다. 법안은 또 원청으로부터 근로조건을 통제받으면서도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하청 노조나 화물 노동자, 일용직으로 분류된 건설 노동자, 플랫폼 노조 등도 교섭권을 갖게 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최근 하청, 특고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한 추세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 자유기본협약에도 부합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간호법도 그렇고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반노동 반복지 약자를 대변해야 될 부처의 배반이다. 민들레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큰 혼란을 초래한다. 거듭 반대하고 그리고 조기용 복지자부 장관은 간호법은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노동자하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파업 법 통과 시 파업 만능지를 만연시킨다. 또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거는 경제 6단체의 성명 내용이고 이 밑에 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도 판박이 논리로 반복지 앞장선다. 급속히 진행 중인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만든 간호법에 대해 조 장관은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공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에도 반대했다. 이는 의사들만 반대하는 법안이다. 저번에 얘기했죠. 의사는 사용자입니다. 간호사는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결국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그러니까 단순해요. 간호법에 대한 논쟁은 사용자인 의사 편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의사 편을 드는 겁니다. 사용자 편을. 반노동 친사용자죠. 결국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를 상대로 경찰이 진압봉을 휘둘러서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렸죠.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진압봉 들고 있습니다. 경찰봉으로 유혈 진압, 과잉대응 논란. 여기 8m 높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농성 노동자는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진압봉으로 하죠. 20명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한 명을 상대로. 결국은 항노초 간부가 머리에 다쳐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곤봉원을 내렸죠. 광주 5.28 때 곤봉원을 내리친 장면, 고공농성노조 과잉 진압하는 장면, 경찰봉이죠. 곤봉. 그리고 피가 흐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21세기.
그 뉴스데스크 이제 그 뉴스 제목만 쭉 소개를 해보면 고공농성 노동자 경찰 진흙봉에 붉은 피 흘려 과잉 진압 논란. 경찰은 이제 공무집행이라 했다. 근데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고요. 캡사이신 체류액이에요. 캡사이신 엄포 검찰청장 시위 진압의 특징도 내걸었다. 수위 높인 경찰청장 살수차도 차차 시간 두고 하겠다. 그러니까 집회나 시위 때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거죠. 그 체포조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백골단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 불법 집회 체포 검거 집중 훈련 엄정 대응 기조 따르나 집회와 시위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